어깨가 뻐근하고 아플 때 헬스장에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뭔가요? 아마 대부분은 근육이 약해서 그렇구나. 더 강해지면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덤벨 무게를 1kg이라도 더 올리려고 애쓰실 겁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를 보니까요. 이런 수직적 성장에 대한 집착이 오히려 통증을 악화시키는 지름길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근력을 키우는 것 자체는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통증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무작정 무게만 올리는 건 오케스트라에서 모든 악기가 조율이 안 된 상태로 한 명의 바이올리니스트만 볼륨을 키우는 것과 같아요. 시끄럽기만 하고 아름다운 연주는 될 수 없죠. 그래서 오늘은 그 조율법, 즉 수평적 질서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해 받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바로 회전근개 관련 어깨 통증, RCRSP 환자들을 위한 최적의 운동 전략인데요. 운동의 FIT 원칙 있잖아요. 네, 빈도, 강도, 유형, 시간. 맞아요. 이걸 어떻게 조합해야 하는지 그걸 분석한 체계적 문헌 고찰이더라고요. 단순한 근력 강화가 아니라 과연 어떤 전략이 우리 어깨에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논의 핵심은 처음부터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얼마나 무겁게가 아니라 얼마나 똑똑하게 움직이느냐에 있다는 점입니다. 힘이 아니라 조화의 문제라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용어부터 확실히 짚고 가죠. 회전근개 관련 어깨 통증, 줄여서 RCRSP라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회전근개 힘줄이 딱 끊어졌다거나 하는 그런 특정 질병을 말하는 건가요? 그보다 훨씬 넓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RCRSP는 회전근개 자체의 문제, 예를 들어 건증 같은 것뿐만 아니라 어깨 충돌 증후군이나 견봉화 통증 증후군처럼 과거에 사용되던 여러 진단명을 모두 아우르는 일종의 증상군이에요. 증상군요? 네, 특정 구조물 하나의 문제라기보다는 팔을 들거나 돌릴 때 어깨 앞쪽이나 옆쪽의 통증이 나타나는 상태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죠. 그러니까 원인이 하나가 아닐 수 있다는 걸 전제하는 용어군요. 그럼 그 원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매우 다요인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자료에서는 원인을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설명하는데요. 첫째는 생체 역학적 요인입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해 움직임의 패턴 문제예요. 움직임의 패턴이요? 네, 예를 들어 팔을 들 때 날개뼈, 즉 견갑골이 정상적인 궤적을 그리지 않고 위로 너무 딸려 올라가거나 앞으로 기울어지는 경우죠. 혹은 회전근개를 이루는 4개 근육 간의 힘의 균형이 깨져서 특정 근육만 과하게 사용되는 상태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부하 이력입니다. 이건 더 직관적이죠. 평소에 운동을 전혀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주 5일 크로스핏을 시작한다거나 테니스 선수가 서브 동작을 평소보다 2배로 연습했을 때처럼 우리 몸의 조직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부하가 갑자기 가해졌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요인이 있는데 여기에는 나이나 당뇨 같은 대사질환뿐만 아니라 통증에 대한 두려움이나 우울감 같은 심리사회적 요인까지 아주 폭넓게 포함됩니다. 와, 원인이 이렇게나 복합적이라니 이 운동 하나면 어깨 통증 끝 같은 만병통치약은 애초에 존재할 수가 없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내 어깨 통증이 저 세 가지 요인 중 어디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짜는 것이 재활의 첫 걸음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사실 어깨 재활 운동이라고 하면 너무 종류가 많아서 혼란스럽거든요. 어떤 사람은 밴드를 당기라고 하고 다른 사람은 스트레칭이 최고라고 하고요. 이번 자료에서는 이 수많은 운동들 사이에 확실한 우열을 가렸나요? 정말 명확한 결론이 나왔습니까? 네, 놀랍도록 일관된 결론이 나왔습니다. 수많은 운동법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효과를 보인 것은 바로 운동 조절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운동 조절이라. 일반적인 근력 운동과는 어떻게 다른 개념인가요? 힘을 키우는 게 아닌가요? 앞서 말씀드린 수직적 성장과 수평적 질서 비율을 다시 가져와 보겠습니다. 덤벨 무게를 올리는 근력 운동이 근육의 힘이라는 수직적 성장에 집중한다면 운동 조절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여러 근육들이 정확한 순서와 타이밍에 협조하도록 만드는 수평적 질서를 회복하는 데 집중합니다. 힘을 쓰기 전에 먼저 올바른 움직임의 패턴부터 뇌에 다시 각인시키는 과정이군요.
네, 맞아요. 뇌와 근육 사이의 소통 채널을 복구하는 작업인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들을 포함하나요? 특정 근육을 정확한 타이밍에 활성화하는 법을 배우고요. 여러 근육들이 서로 조화롭게 일하도록 협응력을 개선하고 또 내 몸의 위치나 움직임을 눈으로 보지 않고도 인지하는 고유 수용성 감각을 회복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고유 수용성 감각이요? 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두운 방에서 불을 켜지 않고도 손이 어디쯤 있는지, 발이 어디를 딛고 있는지 아는 바로 그 감각입니다. 통증이 오래되면 이 내부 GPS가 고장나는데 운동 조절은 이 GPS를 다시 정밀하게 보정하는 작업과 같습니다. 데이터상으로도 그 효과가 뚜렷하게 입증되었나요? 네, 자료의 메타 분석 결과를 보면 일반적인 강화 운동 그룹과 비교했을 때 이 운동 조절 프로그램 그룹이 단기 효과는 물론이고요. 18개월 이상의 장기 추적 관찰에서도 통증 지수와 기능 장애 지수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많이 개선했습니다. 다른 어떤 운동 유형보다도 압도적인 결과를 보여준 셈이죠. 흔히 어깨 재활의 필수 코스처럼 여겨지는 견갑골 안정화 운동은 어떤가요? 이것도 결국 움직임의 질을 높이는 거니 운동 조절의 일부로 볼 수 있지 않나요? 물론 견갑골 중심 운동도 효과가 있습니다. 자료에서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의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통증과 장애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다만 단기적인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 단기적으로는요? 네.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날개뼈를 안정시키는 근육들이 실제로 제 기능을 발휘하기까지는 최소 8주 이상의 꾸준한 인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견갑골 운동은 중요하지만 즉각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죠.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한 접근법입니다. 신장성 운동, 그러니까 근육이 늘어나면서 힘을 쓰는 운동도 언급됐던데요. 이건 어떤가요? 보통 힘줄 자체의 변성이 생기는 건중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번 분석에서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기적으로 통증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었지만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나타내는 기능장애 지수 개선 측면에서는 일반 운동보다 월등히 낮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RCRSP가 단순 건중이 아닌 복합적인 문제일 경우 강한 신장성 부하가 오히려 초기의 통증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운동 유형에 대한 결론은 명확하네요. 단순히 특정 근육을 쥐어짜서 강화하거나 늘리는 것보다 뇌와 근육의 소통을 바로잡아 움직임의 패턴 자체를 재교육하는 운동 조절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합니다. 힘의 크기보다 움직임의 패턴, 즉 수평적 질서를 먼저 잡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바로 딜레마가 생깁니다. 움직임의 유형은 협응력을 키우는 운동 조절이 핵심이라는 건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헬스장에 가면 일단 무겁게 들어야 운동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운동 조절은 보통 아주 가볍게 시작하고요. 그럼 강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무겁게 들어야 낫는다는 건 틀린 이야기인가요? 바로 그 믿음에 대해 이 연구는 매우 흥미로운, 어쩌면 충격적인 답을 내놓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고부하 운동이 저부하 운동보다 통증 감소나 삶의 질 개선에 있어서 더 우월하다는 통계적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잠시만요. 정말 충격적인데요. 근육이 성장하려면 과부하가 걸려야 한다는 건 거의 과학의 기본 원리처럼 배우잖아요. 그런데 고부하 운동이 더 낫다는 근거가 없다니요. 이건 기존의 모든 근력운동 이론을 부정하는 거 아닌가요? 많은 트레이너들이 반발할 것 같은데요. 그 반발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할 것은 이 연구의 대상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통증을 가진 RCCSP 환자라는 점입니다. 아, 네. 통증이 있다는 건 우리 신경계가 이미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져서 작은 위협에도 과민 반응하는 경보 시스템이 고장난 상태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통증을 참아가며 무리하게 무게를 올리는 것은 불난집에 부채질을 해서 경보 시스템을 더 시끄럽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활 초기 단계의 목표는 근육을 키우는 근비대가 아니라 예민해진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움직임을 다시 배우는 재교육에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재활의 성패는 무게추의 숫자가 아니라 움직임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아주 가벼운 부하, 심지어는 맨몸으로 하는 움직임만으로도 근육을 재교육하고 신경학적인 적응을 이끌어내긴 충분합니다.
얼마나 무겁게 드느냐보다 얼마나 통증 없이 올바른 정렬에서 움직일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강력한 메시지죠. 물론 통증이 조절되고 네, 물론 통증이 조절되고 올바른 패턴이 학습된 후에는 점진적으로 부하를 높여자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순서의 문제인 거죠. 순서가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오랫동안 운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도 나왔나요? 빈도와 시간에 대한 부분 말입니다. 아쉽게도 그 부분은 이번 연구에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분석에 포함된 연구들마다 운동 조건이 너무 제각각이었기 때문이죠. 아, 기준이 다 달랐군요. 네. 어떤 연구는 주 2회, 어떤 연구는 거의 매일인 주 7회 운동을 시켰고, 총 기간도 5주에서 12주까지 너무 다양했습니다. 이렇게 기준선이 다르니 어떤 빈도와 기간이 최적인지 직접 비교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럼 아무런 힌트도 얻지 못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접적인 비교는 못했지만 아주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대부분의 연구에서 의미 있는 변화, 즉 통증이 줄고 기능이 회복되는 뚜렷한 효과는 최소 12주 이상,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관찰되었다는 점입니다. 12주라. 솔직히 말해서 3달 동안 눈에 띄는 변화 없이 가벼운 동작만 반복하라고 하면 대부분 포기할 것 같은데요. 저만 해도 당장 무게를 올려서 강해지고 싶은 조급함이 드는데 이 심리적 장벽을 넘는 게 재활의 가장 큰 과제일 수도 있겠네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따라가는 인내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몇 주 만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는 조급함은 금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연구 결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에서도 이 한계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는데요. 운동 조절이 가장 효과가 좋았던 이유가 순수하게 그 운동 기법 자체가 월등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운동들에 비해 환자에게 더 잘 맞춰진 개별화된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건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그럼 이 연구의 결론이 운동 조절이라는 운동법이 최고다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대조군으로 설정된 일반 운동들은 그냥 팔 옆으로 드세요. 15회 3세트처럼 천편일률적인 처방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운동 조절 프로그램은 치료사가 환자 상태를 계속 살피면서 미세하게 난이도를 조절해줬기 때문에 결과가 더 좋았을 수도 있다. 즉, 어쩌면 그냥 1:1 맞춤형 재활이 최고다라는 아주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고요. 바로 그 가능성을 열어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운동 조절이라는 이름 자체에 매몰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당신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움직임에 대해 정확한 피드백을 주며 통증 반응에 따라 유연하게 난이도를 조절해주는 맞춤형 접근 그 자체가 핵심일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이번 분석에 포함된 많은 연구들의 근거 확실성 수준이 낮음으로 평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거 수준이 낮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연구 설계상의 편향 위험이 있었거나 연구마다 결과의 일관성이 부족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론을 어깨 통증에는 무조건 운동 조절이 정답이다라는 식의 절대적인 법칙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보다는 현재까지의 연구들을 종합해보니 힘을 키우기 전에 움직임의 질과 패턴을 먼저 교정하는 접근법이 가장 유망해 보인다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이 보내는 반응을 면밀히 살피면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이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주는 최종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재활에 임해야 할까요? 재활은 잃어버린 근력을 되찾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이번 자료가 거듭 강조하듯 재활은 통증이라는 소음 때문에 길을 잃고 재기능을 못하는 근육들에게 올바른 타이밍과 협응을 가르치는 고도의 교육 과정입니다. 신경계를 다시 프로그래밍하는 정교한 작업에 가깝죠. 여기서 아까 말씀하셨던 수직적 성장과 수평적 질서 비유가 다시 한번 중요해지는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헬스장에서 덤벨 무게를 5kg에서 10kg으로 올리는 수직적 성장에 대한 욕심을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RCRSB 재활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회전근개, 견갑골 주변 근육, 코어 근육 등 수많은 연조자들이 서로 조화롭게 제때 움직이는 수평적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무조건 먼저입니다.
오케스트라에서 한 명의 바이올리니스트가 소리를 아무리 크게 내봤자 모든 악기가 조화롭게 연주하는 것의 아름다움을 따라갈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와, 정말 와닿는 비유네요. 무게를 더 올리고 싶은 그 강렬한 유혹을 참고 내 몸의 작은 근육들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정교함을 선택해야 한다는 말이군요. 더 강해지는 것보다 더 똑똑하게 움직이는 법을 배우는 게 우선이라는 거네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는 어깨 재활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것 같습니다. 핵심을 다시 정리해보자면 재활의 성공은 무거운 무게가 아니라 정교한 운동 조절에 달려있고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최소 12주 이상의 꾸준함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세상에 존재하는 완벽한 공식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개별화된 접근이 필수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재활의 가치는 무작정 반복하는 노동이 아니라 한 번의 움직임이라도 제대로 해내는 정밀함에 있습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가장 기본적인 움직임부터 다시 시작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남들이 하는 유행하는 운동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만 집중된 정교한 처방을 만날 때 비로소 어깨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겁니다. 오늘 하루 헬스장에서든 사무실에서든 당신이 매일 하는 움직임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게 팔을 뻗어 선반 위에 물건을 잡는 것이든 키보드를 치는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움직임을 더 빨리, 더 강하게 하는 대신 마치 처음 해보는 동작인 것처럼 모든 근육의 소리를 들으며 오직 정밀함에만 집중해서 아주 천천히 해본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어쩌면 당신의 어깨를 자유롭게 하는 길은 더 많은 무게를 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그 움직임을 완벽하게 다듬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